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어주는 채널 지오세TV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밌게 한국사 알아가기를 시작할 테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텍스트 버전으로 보시고 프린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인쇄하여 모으시면 나만의 한국사 참고서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지증왕, 버풍왕의 기초를 다진 시대를 지나서 진흥왕 때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신라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한경도 지방까지 진출하는 등 진흥왕 시대의 신라는 6세기 한반도의 강자로 등장합니다. 540년 즉위한 진흥왕의 이름은 산맥종 또는 신맥부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버풍왕의 딸 지소태후의 아들이고 버풍왕의 동생 입종갈문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버풍왕의 입장에서는 외손자이자 친조카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지금 기준으로는 너무나 이상한 족보가 생겼을까요? 지난 시간에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 왕족 중에서도 성골끼리만 결혼했다는 그런 설명 기억나시나요? 진흥왕 또한 이런 성골끼리의 혼인 전통에서 태어나게 된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진흥왕은 540년 버풍왕이 아들 없이 죽자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당시 7세의 나이여서 왕태후가 섭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551년 진흥왕 12년이 되어서야 직접 나라를 다스린 것으로 보입니다.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협력하여서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 유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왕의 딸과 혼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흥왕은 성왕과의 동맹을 깨고 한강 하류까지 그렇게 차지해버립니다. 이때가 진흥왕이 갓 20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이에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였고 그때 벌어진 관산성 전투를 격려하기 위해서 성왕이 가고 있었는데 그를 신라가 잡아 죽임으로써 이후 신라와 백제의 동맹인 나제 동맹이 완전히 깨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신라에 시집갔던 성왕의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흥왕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남편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또 아버지는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고 또 두 나라가 처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으니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후 성왕의 딸은 정말 너무 힘들고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슬픈 예감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배경을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진흥왕의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흥왕은 화랑을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여서 인재를 양성합니다. 화랑도의 세소곡에는 추녀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화랑에 대해서는 황산벌 전투에 등장하는 관창, 이런 화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둘째, 영토 확장에 힘을 써서 한반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북으로는 동해안을 따라 한경동까지 진출하고 후기 가야 연맹의 리더였던 대가야를 완전히 정복하면서 낙동강 유역을 신라에 통합합니다. 이런 진흥왕의 영토 확장은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진흥왕 순수비에 잘 남아있는데요. 참고로 적성비에서의 적성은 신라 성의 이름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단양의 하방리에 있던 적성에 세워져서 적성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순수비에서의 순수는 왕이 직접 그 지역을 둘러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이 직접 국경지대까지 와서 야, 여기까지 이렇게 넓은 땅이 다 내 땅이구나 하면서 흐뭇해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특히 북한산 순수비의 경우 이것이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밝혀낸 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명필로 아주 유명한 추사 김정희였습니다. 셋째, 불교 조직을 국가 행정체계와 일치시켜서 불교 교단을 정비합니다.
또한 행정과 군사 조직을 개편해서 중앙집권 체제 강화에 아주 힘쓰게 됩니다. 넷째,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합니다.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해서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그런 교통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중국 남북조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진흥왕은 이런 영토 확장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태왕이라 칭했고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서 왕권의 강대함과 강한 국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이런 주요 업적 이외에도 진흥왕 14년 553년 왕궁이었던 월성 동쪽에 황룡사를 건축합니다. 또한 이사부의 건의를 받아서 거칠부로 하여금 신라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온전하게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진흥왕은 576년 제위 37년 되던 해 가을에 세상을 떠났는데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모두 그가 죽기 한 해 전에 황룡사 장육상이 눈물을 흘리면서 왕의 죽음을 예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흥왕릉은 현재 경주시 서학동에 있는데 실제 가보시면 생각보다 너무 작고 초라해서 진짜 신라시대에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후 파손이 굉장히 심하게 됐던 것은 아닐까 진짜 진흥왕 무덤이 맞기는 한가 등등 아주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반도 남쪽에서도 오른쪽 그리 크지 않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신라가 중앙무대라고 할 수 있는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고구려 백제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은 거죠. 한강 유역은 한반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이곳을 차지한 나라가 곧 전성기를 맞이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기름진 땅이라서 경제적인 기반을 더 닦을 수도 있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중요해서 그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황해를 통해서 직접 중국과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외 활동하고 선진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가 직접 연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으니 전략적으로도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황룡사는 556년 또는 569년에 완공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신라 3대 보물이었던 황룡사 구층탑과 장육상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장육상은 진흥왕 때, 황룡사 구층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장육상은 금이 1만 198푼, 구리가 35,007근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거대 불상인데요. 크기가 1.6척이니까 4.5m에서 5m 사이에 아주 커다란 그런 불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 한 돈이 10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에 들어간 금은 약 1020돈인데요. 금의 가치가 계속 변하기는 하지만 한 돈을 25만원이라고만 계산해도 최소 2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이 사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신라 3대 보물 중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평왕의 허리띠인 옥대입니다. 진평왕은 돌계단 3개를 한 번에 밟아서 부술 정도로 아주 거구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의 허리띠도 엄청나게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길이가 10뼘, 약 152cm가 넘었고 허리띠에 달린 금과 옥으로 된 장식만 62개였다고 합니다. 모양은 지금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것과 유사하겠지만 당시에도 보물로 꼽힐 정도면 정말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후에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신라에게 진평왕의 옥대를 바치라고 하여서 결국 왕건의 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진흥왕이 죽은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둘째 아들 사륜입니다. 맏아들 동륜태자가 진흥왕보다 먼저 죽게 되니까 둘째가 왕이 되고 이 사람이 바로 진지왕입니다. 그는 왕위에 3년 정도밖에 있지 못했고 폐위가 되어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김용춘과 김용수는 진골이 되었고요.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가 김영춘과 결혼하여서 낳은 아이인 김춘추 또한 진골이 되는 거죠. 진지왕이 폐위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죽은 동륜태자의 아들이었던 백정입니다. 그가 바로 진평왕이고 그 뒤를 이은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덕여왕인 거죠. 드라마 선덕여왕의 배경이 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인데 그때도 그랬지만 집중되었던 관심사 중 하나가 신라 최고의 미녀 그리고 왕 못지않은 권력을 누렸던 미실이 정말 있었던 실제 인물인가, 그리고 진짜 비담은 선덕여왕과 그런 특별한 관계였나 이런 것들이었죠. 미실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등장하지 않고 현재 위서 즉 가짜책이라고, 가짜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는 화랑세기의 필사본에 등장합니다. 화랑세기는 진짜 있었던 책인데요. 이 화랑세기를 베꼈다는 화랑세기 필사본이 가짜라는 거죠. 원래 화랑세기는 통일신라 시대에 김대문이 쓴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록에만 있지 없어진 책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거든요. 근데 1989년과 1995년에 그 필사본이 발견이 된 거죠. 이 필사본을 가짜라고 주장하는 그런 쪽은 화랑세기를 필사했다는 박창화의 위작이라는 건데요. 박창화는 그는 일본 도쿄 왕실도서관인 서롱부에서 1930년에서 40년대에 사무총탁으로 근무를 한 바 있는데요. 그때 거기에 있었던 화랑세기를 필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원본 화랑세기가 아직 그 서롱부에 있는 걸까요? 서롱부의 공식 도서 목록에는 화랑세기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진실일까요? 일본 왕실 도서관인 서롱부에는 우리나라의 정말 국보, 보물급 서적이 많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많이 대부분 넘어갔을 거라고 짐작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토 히로부미 아시죠? 예, 이토 히로부미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던 수많은 책들을 빼돌린 사실이 있습니다. 도쿄 국내성 서령부에 있는 이 책들은 반드시 우리나라가 돌려받고 찾아와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인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흥왕 시대 전성기를 맞이한 6세기 신라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서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하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격동의 7세기로 들어갑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하고 싶으신 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